두 번째 강의 주제는 우리 사회를 지금 휩쓸고 있는 이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이 사진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사진입니다. 제가 이때 이제 조선일보 기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청 앞에 막 그야말로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막 정말 겁날 정도로 모여서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러는데 한국인들은 이게 좋은 거라고 한국의 단결력을 보여준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몇 분, 심리학자, 사회학자 몇 분을 모시고 코리아나 호텔 옥상에 올라가서 이걸 보면서 학자분들에게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랬더니 야, 한국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에너지가 지금은 한국 이겨라,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가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쪽으로 갈 경우에 이 에너지를 뭘로 막을 것이냐? 큰일 났다. 더 큰일 난 건 뭐냐? 전부 이 가슴에 뭐라고 새겼어요? 붉은 악마. 두 번째, Be the Reds. 빨갱이가 되지 않아요. 붉은 티셔츠. 공산당의 상징, 피의 상징. 다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걸 입고 이 짓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단일 민족이야, 그래서 야, 진짜 우리 단일 민족 맞나? 우리 정말 단일 민족 맞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 왕조실록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져보니까요, 단일민족은 무슨 개뿔이 단일민족입니까? 완전히 사기였어요, 사기. 이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이 상상의 공동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족은 이미지로서 마음속에서 묘사되는 상상의 정치 공동체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거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특히 우리는 정말 잘 몰라서 자꾸 민족, 단일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한 발 더 나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민족 공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5천만 사람과 주체사상을 믿는 2,300만이라는 사람들이 민족 공조가 가능할까요? 이념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근데 우리는 민족 그러면 다들 그냥 흥분을 하고 나치가 뭘 이용했어요? 민족을 이용한 민족을. 한국의 상위 50대 성씨 본관 중에 14개가 귀화한 성씨입니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단일민족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좀 벼락 같은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그리고 명나라가 멸망했을 때 귀화한 성씨 본관만 25개. 국내 전체 성씨 275, 지금은 이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무슨 구리 박씨 무슨 이런 게 막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절반에 육박하는 136개 성씨의 시조가 귀화한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왕조실록에 의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다민족 국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배달결의 단일민족, 순수혈통,
이거 다 이거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야, 그 우리 배달민족 단일민족 맞아? 한 번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야, 우리 단일민족인가 봐 이렇게 지금 떠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자꾸 민족을 자꾸 부추기는 걸까? 이런 그거 왜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지?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정말 유일한 그야말로 그 이상한 나라입니다. 뭐가 이상한 나라냐? 전 세계 역사는 전부 칼을 쥔 사람이 모든 걸 정복을 하고 자기네들이 통치를 해요. 조선도 조선 왕조를 창업한 이성계는 고려를 뒤집어 엎고 장군이죠. 무인입니다. 칼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통치는 누가 하냐? 붓쟁이들이 해요. 그래놓고 산업공사 이런 식으로 뭐 공부하는 사람이 으뜸이고 그 다음에 뭐 장사치 이런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총 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하찮게 보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붓을 든 이 붓잡이들이 칼을 든 칼잡이들을 찍어 누르고 권력을 행사하는 이 지구상에서 정말 유일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놈의 왕조가 망하지도 않고 500년을 갔어요. 자, 왕조실록을 통해서 도대체 이 조선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살았나를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광해군 1년, 그러니까 1609년입니다. 1609년 4월 10일 날 그 비밀보고를 왕에게 올립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화한 오랑캐들이 해서는 황해도를 얘기합니다. 경기, 호남, 호서의 해변에 이르기까지 없는 곳이 없으며 그 중에도 호남과 호서에 더욱 많습니다. 귀화한 오랑캐들이. 이들은 고기잡이로 생업을 삼으면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드는 자가 날로 불어나 사도에 뿌리박고 있는 배가 200여 척에 이릅니다. 이들은 해로에 익숙해 배부리기를 말부리듯 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미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다 한국 사람 된 겁니다. 또 저 부산에 가면 외관이라고 있습니다. 외관이 어디냐? 남포동 아시죠? 남포동 일대가 다 외관이었고요. 용두산 공원 아시죠? 거기까지가 다 아주 이 외관이었습니다. 외관에 항상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밤만 되면 몰래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부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외국 이 소위 말하는 외놈이라고 하는 일본하고 피가 섞였어요. 숱한 기록이 나옵니다. 부산 사람들 말씨도 좀 이상하잖아요. 경상도 일대 사람들도 그렇고. 외관을 빠져나간 일본인들이 간첩행위도 하고 상업행위도 하고 뭐 징비록 같은 희귀도서를 몰래 훔쳐다가 막 밀반출을 하고 심지어 뭘 훔쳐갔느냐? 인삼씨를 훔쳐갔습니다. 인삼씨를 훔쳐다가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인삼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 인삼을 굉장히 비싼 값에 수입을 해갔다가 인삼씨를 훔쳐다가 자기네들이 인삼을 길러요. 왕조실록에는 또 태국에서 온 사신들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태국을 왕조실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섬나국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나국국에서 장사도에 20명의 사신이 바다 건너와 소목과 한약 약재인 속향 천근과 토인 2명을 바쳤다. 사신이 섬나국국 원주민을 선물로 바치자 태조 이성계가 그 태국 원주민에게 대궐문을 지켜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 직원으로 채용한 겁니다. 이 태국 사람을. 이게 왕조실록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태조 3년 1394년 8월 7일 실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신 장사도를
예빈경에 임명해서 조선에 정착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국 사신 장사도가 태조 3년에 조선에 벼슬을 살고 정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너 무슨 기술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저 배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 만드는 조선소에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1년 동안 인사고과를 합니다. 조선시대는 인사고과가 상중하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상에서도 상중하, 중에서도 상중하 그래가지고 상에서 하 이상을 맞으면 조선에다가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선 처녀하고 혼인을 장려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 인구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막 성질이 난폭하고 막 이러면은 추방을 시키지만 그래도 성질이 온순하고 기술이 좀 뛰어나면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 다 한국 사람 된 겁니다. 태국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또 항복을 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 왜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선에 항복을 합니다. 이 항복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부대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항외병 부대라고. 이 사람들은 전부 조선에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부 성씨를 내려줍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선조 28년 1595년 3월 5일 실록에 의하면은 귀한 외병 15명에게 단체로 이씨성을 내려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일민족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단일민족입니까? 이렇게 항복해온 요 군대를 어디에다가 배치했느냐? 그 당시에 서북 변경 지역, 평안도 지역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오랑캐들이 쳐내려면 싸우라고. 요놈들이 언제 그 배신을 때렸느냐? 이괄의 난이 벌어졌을 때 이괄이 서울을 쳐들어오거든요. 그 서울 쳐들어오는 선봉부대가 다 항해병 내지는 항해병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항복해온 외병들을 전부 조선 사람하고 혼인시켜서 정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더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또 사람들이 와요. 직선거리로 약 5,000km 떨어져 있는 자바섬에서 조선왕조실록에는 자바섬이 조화국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조화국 사신이 토산물을 싣고 조선을 향해 오다가 왜구에게 습격을 당했다. 기타 등등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중에 조선에 와가지고 또 벼슬을 살아요. 그래서 조선 사람이 됐어요. 저 인도네시아 사람이. 요즘에 좀 얼굴 까무잡잡한 사람 어디 없나? 응? 응? 다 이래요, 다. 자, 조화국에서 온 진원상이라는 그 사신이 있는, 여기 태종 6년 기록입니다. 일찍이 갑술년에 사신으로 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봉대부는 문관, 종사품, 지금으로 치면은 서기관급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운부정 벼슬을 제수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들 뿐이 아니고요. 여진족도 또 수없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여진족. 압록강하고 두만강 바깥에 살던 여진족들은 정말 하도 많아가지고 이름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진족의 이름이 우리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 사람들이 집단 거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려시대에 원나라, 몽골이 만든 원나라의 그 속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나라가 세계 교역망을 만들었는데 세계 교역망의 종착역이 어디냐? 바로 개성 옆에 있는 예성강 입구의 벽난도였습니다. 그 벽난도가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그 일대에 이 이슬람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한양대학교의 이희수 교수가 한 이슬람 교류사의 그 연구가인데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개성 일대에 최하 4만 명에서
최대 7만 명 정도까지의 이슬람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궁이라는 것을 져놓고, 예궁이 모스크입니다. 거기서 코란을 낭송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 이슬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 이슬람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고려가요 중에 쌍화점이라는 그거 배우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쌍화점. 예. 쌍화점 내용이 그겁니다. 쌍화가 뭐냐? 이게 그 몽골식의 만두를 쌍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성에 쌍화점에, 그러니까 만두 가게에 만두를 사러 갔는데 거기 있는 이슬람 사람이 나하고 연애를 하자고 그러네. 뭐 어러둥성 이게 쌍화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슬람 사람이 개성이 와서 만두 가게를 열 정도로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었다. 더 재밌는 거는 세종이 즉위식을 할 때, 세종이 이제 그 태종에 의해서 강제로 그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받을 때 세종의 즉위식에 이슬람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슬람식으로 경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코란 낭송을 가장 좋아한 임금이 세종 임금이었어요. 기록에 하면 수도 없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왕조실록에 나타납니다. 일본 뭐 여기 무슨 뭐 다라 도로 쏙 나옵니다. 또 16세기에는 또 네덜란드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요. 벨테브레, 하멜 이런 사람이. 이 사람들이 왜 나타나느냐? 그 당시에 일본이 나가사키에다가 상관을 열어가지고요. 나가사키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채색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자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아간 조선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 최고 가는 도자기를 만들으니까 나가사키로 네덜란드의 국제무역선들이 거기 가가지고 비싼 값을 주고 도자기를 사다가 일본에서 유럽으로 갖다 팔았어요. 260년 동안 일본은 어마어마한 도자기를 팔아가지고 무지막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걸로 근대화 자금으로 쓴 거예요. 일본의 근대화는 누가 해줬느냐? 조선 도공들이 해준 겁니다. 우리는 조선 도공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어요? 전부 노예 취급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장인이라고 아주 극진히 예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든 훌륭한 도자기, 뭐 아리따야끼, 사스마야끼 이런 게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세계 만국박람회 하면 막 1등을 하는 게 다 일본 도자기였어요. 그때 이 국제무역선들이 저 제주도 근해로 해가지고 나가사키를 왕래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제주도에가 표류해 온 게 벨테브레고 그리고 하멜입니다. 벨테브레는 조선에서 정착을 해서 살았어요. 원래는 3명이 그 표류를 해왔는데 두 사람은 정묘호란 때 그 전사를 했고 이 벨테브레만 살아남아가지고 조선 처녀하고 혼인을 해서 일남일녀를 두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남일녀가 그 이후에 기록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마 벼슬을 못 사는 것 같아요. 벼슬을 살아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 기자할 때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썼더니 내가 그 벨테브레 후손이다라고 하는 분이 한 분 나타났는데 의사인데 그러더니 안 나타나더라고요. 하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사람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국제무역선을 타고 나가사키에 가서 도자기를 사던 그런 선원들이었습니다. 또 오키나와에서 또 수많은 사람이 또 한국으로 와요. 오키나와가 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데서. 특히 오키나와 사람들은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이 조선에 배 만드는 조선소의 기술자로 많이 갔습니다.
이 오키나와가 왜 유명하냐면은 포르투갈이 그 태평양에 나타나기 전까지 이 오키나와에서 저 인도의 그 실론, 지금으로 치면 스리랑카죠. 팔렘방, 저 뭐 뭄바이, 저 마다가스카르 이런 데까지 가는 국제무역선에 출발하는 항구가 오키나와의 나항이었습니다. 배를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국사 시간에 왜구들이 조선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왜 잡아갔을까요? 그 당시에 노동력은 노예로 팔아먹으면 돈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왜구들이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쁜 사람들은, 여자는 다 자기네들이 데리고 살고 남자들은 다 팔아먹어요. 어디로 팔아먹었냐? 요 오키나와에다 팔아먹었어요. 오키나와에서 인도로 가는 그 국제무역선 노자비로 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수이트교단, 예수회 선교회에서 그 아시아 선교를 하는 각 나라에서 온 보고서에 보면은 이 국제무역선이 그 기항을 하는 이 팔렘방이니 이런데 조선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제 힘이 없어서 노를 못 젓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제무역선이 기차 가는 데다가 다 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옷을 입은 조선 사람들이 마을을 이뤄서 살고 있더라 하는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뭐 했냐? 중국 사람들이 귀화를 하면은 이 한문을 잘 하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 조선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중국에다가 외교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걸 이문이라고 하는데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부서에다가 중국 사람들을 보내서 외교 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주로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은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주로 광산업을 많이 했습니다. 뭐 수정을 캐고 금은을 캐고 하는 일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도로라는 사람이 수능부에 파견되어 수정 채취 작업을 했다, 뭐를 했다, 이 주로 이슬람 사람들은 광산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조선에 귀화를 한 외국인 중에서 과거에 급제를 하면 왕조실록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등장하는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이 여진족 동청예라는 장군이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왕실 경호대장이니까 청와대 경호실장이 여진족이었습니다. 동청예라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현재 청와대 경호실장을 저 방글라데시에서 귀화한 외국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동청례는 연산군 시절에 그 왕실 경호대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산군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이 있었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쿠데타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공을 세웠는데 여진족이라고 그 높은 그 등수를 안 주니까 아니 왜 나는 왜 1등에 제수 안 해줍니까 하고 그 비판을 했다가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잡혀 죽었죠. 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왕조실록을 뒤지면은요 경천동지할 정도로 많은 외국인이 조선에 와서 살았다는 이야기들이 그냥 뭐 페이지 몇 페이지 넘길 때마다 한 명씩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단일민족이에요? 우리는 원래 다민족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허상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건 굉장히 인위적인 현상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양반과 쌍놈, 보통 그 벼슬을 살면서 그 아주 그 세도를 부리는 이 양반이 보통 뭐 많아봤자 3%, 뭐 아주 많아도 뭐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3% 내지 97%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쌍것이라고 그래서 뭐 상놈, 노비, 천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반상의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
무슨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건 없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세요. 양반이 가면은 이 상것들은 그 예우를 해야 됩니다. 예를 펴야 되는데 그 예를 표하는 각도가 몇 도냐? 제가 딱 재보니까 한 105도 정도 되더라고요. 나리가 지나가면 이렇게 절을 그 45도 하는 게 아니라 105도 정도 하지 않으면 그냥 막 곤장을 맞고 뭐 그래서 하도 기분 나쁘니까 종로에 가면은 나리들이 하도 많이 행차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피하는 도로 그래가지고 피막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즘에 그게 맛집거리로 변했잖아요. 이걸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왕조는 그냥 3% 내지 7%까지의 이 양반을 위해서 90 몇 프로의 이 쌍것들이 희생봉사 충성을 해야만 유지가 되는 이런 계급사회였지 뭐 우리는 다 뭐 공동체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단군이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인가? 제가 왕조실록을 전문가들하고 약 7년 6개월을 스터디를 했는데요. 단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눈을 씻고 찾아와도 잘 안 나옵니다. 단군이 뭐 우리의 배달결에 뭐라고요? 이거는 식민지 시절에 1919년 이후에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였느냐? 기자였었어요, 기자. 기자라는 사람이 은나라로부터 조선으로 와서 조선을 뭐 문명 개화시켰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자라는 사람이 조선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이런 성리학자들, 특히 퇴계 이황 같은 사람은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율곡 이이 같은 사람은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문명국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자라는 사람이 조선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사기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도요, 지금 우리가 기자의 후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청주한 씨? 청주한 씨는 기자의 후손이래요, 자기네들이. 기자가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단군의 자손이라는 이야기, 단군이라는 존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20세기 초에 3.1운동 이후에 야 우리도 뭐 공동체로서 뭐 표상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단군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어? 뭐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급조돼서 등장한 것이 단군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뭐 단군의 뭐 배달결례고 이런 일제 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야 우리도 뭔가 우리의 그 공동체의 표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 전까지만 해도 기자였는데 기자가 슬그머니 단군으로 변한 거일 뿐이에요. 지금 그 현재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항일 무장 투쟁에 아주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투쟁론. 그래서 자기네들을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의병, 그리고 동학의 그 의병, 이 의병들이 일제시대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의병을 일으켜서 우리 나라를 구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만주로 건너가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의병들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구한말이라는 모든 의병들은 뭘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느냐.
주자성리학을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주자성리학자들이에요. 뭐 이항로의 제자인 뭐 유인석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일으켰느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주자성리학을 지켜야 돼. 주자성리학을 지키려면은 조선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이 지금 일본 때문에 이 나라를 잃게 생겼어. 일본한테 나라를 잃으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양반으로서 행세하던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 거죠. 양반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자성리학의 도를 지켜야 돼. 그러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조선 왕조를 지켜야죠. 조선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인석 같은 사람은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그 의병 중에 이제 자기가 그 휘하에 있는 의병도 있고 뭐 어떤 노비가 또 사람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그 의병 활동을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는데 이 노비 출신이 자기한테 막 항의했다고 저놈이 어디 그 반상의 얘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저놈 목을 쳐라. 그래가지고 그 의병장 목을 쳐요.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싸웠습니까? 주자성리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무슨 뭐 나라의 독립? 백성들의 뭐 안위를 위해서? 아닙니다. 주자성리학이라는 건 뭡니까? 자, 양반들이 그 쌍것들을 그냥 부려먹고 그 노비를 착취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부를 유지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의병운동을 일으켰다. 기록에 다 나옵니다, 기록에.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중국이 이런 투쟁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줍니다. 김구도 도와주고 왜 도와줬을까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도와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개석과 모택동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독립을 도와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 중국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손문이 1924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다시 강성해지면 조선이 중국에 복속시켜달라고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 장개석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장개석은요, 국민당 정부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에다가 중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새롭게 성립한 국가에 대한 상당한 후견을 행사하기 위해서 독립을 후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자꾸 막 민족을 찾고 집단의식을 찾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시간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다가 문명을 전파하고 민주주의가 뭔지 그리고 개인이 무엇인지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물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이라는 건 뭐냐? 하늘로부터 준 이런 그 귀한 존재, 이 존재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활동을 하는 자유, 이게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자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집단에 휩쓸려서 집단의식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파시즘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런 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개인이 무엇인지,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거나 그 수준이 뒤처진 후발국일수록 민족주의, 민족 이런 거에 그냥 와 하면은 개미떼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축구한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보던지 아니면 축구장 가서 보면 되지. 왜 빨간 티셔츠 빨갱이 되자 하는 걸 달고 나와가지고 왜 모여가지고 왜 이 짓을 하냐 이거예요. 민족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 초기에 사회가 보유하는 각양의 집단 감성이 대내 결속과 대외 팽창을 위해 국가적 수준으로 재편성된 상상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민족 감정, 민족 의식이 뭐하고 지금 결합이 됐느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결합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까지 우리 국민, 우리 사회 신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3% 내지 7%의 양반과 93% 내지 97%의 이 쌍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야, 너 땅 없지? 우리가 저거 뺏어가지고 말이야 너한테 나눠줄게. 우리 편 들어. 그러면 편 안 들겠어요? 너 지금 그 아무것도 없어서 너 날품 팔고 있지? 너 자본가 나쁘지? 우리가 자본가 거 뺏어가지고 말이야 너한테 공장도 주고 줄 테니까 우리 지지해. 지지 안 하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 집단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뺏어서 준다고 하니까 다 거기에 동조를 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100만 원씩 준다고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거기 찍은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저게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막 너한테 저 지주 저 양반 저놈들한테 너 몇백 년간 너 시달렸잖아. 우리가 저 뺏어서 줄게. 우리 편 들 거야 안 들 거야? 네, 들겠습니다. 그거 다 넘어간 겁니다. 이게. 이런 선동이 먹히려면은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합리적 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헬조선의 인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야? 다 금수저, 흑수저, 헬조선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전부 너희들은 지금 노예야. 노예니까 우리가 저놈들 가진 자들 거 뺏어야 돼. 삼성 저거 어떻게 왜 맨날 1등만 해? 저거 뺏어가지고 우리 나라 갖자. 그러면 막 와 좋다 막 좀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계급 선동을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이런 계급 용어들이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 우리를 합리적인 개인이 아니라 너희들 옛날에 조선시대와 같은 넌 노비야. 너는 천민이야. 라고 지금 집단적으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 선동에 좀 다 넘어갔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토지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토지는 공유 내지는 왕유입니다. 왕의 소유예요. 단지 빌려 쓰는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선시대의 토지의 공유 내지는 왕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이 정치권들이 토지 국유화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 추미애가 지금 무슨 장관인가 이분이? 예, 이 양반이 법무장관 되기 전에 이 토지 사용권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중국처럼 소유권은 전부 국가가 갖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 맞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조선시대의 토지 왕유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다 넘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개인의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은 국가도 뺏을 수 없고 함부로 못합니다. 법적으로 뭐 크게 잘못하지 않고 범법 행위로 돈을 벌지 않는 한은 개인의 재산은 보유를 하게 돼 있는 이 사유재산에 보호를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특히
특히 한국에서 이 민족 감정이 대대적으로 폭발한 시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 한일 국교 정상화 때. 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게 청구권 자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청구권의 근거가 뭐였냐면은 일제시대 때 금 249톤, 은 67톤을 일본이 너희들이 반출해 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돈을 내놔. 이게 대일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일본 시대에 금광, 은광 이런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는 일본이 아니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이런 그 소유권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광산에서 계속 금, 은 채굴해 갔어요. 저 운산에 있는 운산 광산 이런 거 다 미국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져갔으면 이거 일본이 가져간 게 아니라 미국이 가져가고 영국이 가져가고 프랑스가 가져간 건데 이거를 일본한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아니 너희들이 정 그렇게 나오면 그럼 우리도 너희들한테 청구할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조선에 76만 내지 79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뭐 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와서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한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에 의하면은 패전국은 승전국이 패전국의 국가 소유의 재산은 압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패전국 국민의 개인 재산은 못 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 군정이 그 남한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개인 재산까지를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몸만 빠져나갔어요, 전부. 자기가 살고 있던 집, 땅, 건물, 모든 것을 다 놓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압류한 것을 적산이라고 그랬죠. 혹은 귀속재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재산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다 인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야 그때 말이야 그 민간인 재산까지 미국이 다 압류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다 넘겨줬잖아. 그거 우리 도로 돌려줘. 국제법으로 걸면 우리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중재해서 야 이거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퉁쳐 그래가지고 퉁치고 나중에 뭐 8억 불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했잖아요. 했으면 됐지. 이걸 또 뭐 한일 협정은 무슨 뭐다 그래가지고 뭐 박정희를 뭐 제2의 이완용이다 뭐다 뭐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한 발 더 나가서 북한은요 김일성하고 단군이 똑같아졌어요. 1994년에 단군제라는 것을 개최하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단군 뼈를 발굴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평양에 있는 학자들이 이 뭐 무슨 능을 하나를 그 발굴했는데 여기서 나온 그 뼈를 그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해 보니까 8,000년대 뭐 8,000년 정도 됐다더라. 그래서 이게 단군 거다. 그래가지고 단군 능을 만들었어요. 다 사기극입니다. 다. 그래가지고 단군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때서부터 김일성 민족이니 사회주의 조선이니 막 떠들더니 드디어 북한 헌법에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1996년 7월 8일 날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제정하고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선포를 하고 98년 9월 5일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김일성 민족이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현재 단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김일성 민족이 됐습니다. 헌법으로. 그런데 무슨 놈의 김일성 민족과 단군의 자손이 민족 공조를 해요. 그때 이때서부터 등장한 게 뭐냐? 백두혈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백두혈통이라는 말은 가만히 그 해석을 해보면 지금 휴전이, 38선이 거져가지고 북쪽에 북한이 만들어지고 남쪽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북한은 세습 왕조가 됐죠. 저게 무슨 국가가 아니에요. 왕조예요. 김씨 세습 왕조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500년 동안 이어왔던 이씨 조선이 김씨 조선으로 바뀐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습을 해야 되는데 세습이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용어 세탁을 해서 백두혈통 그래가지고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김정은이가 아직 뭐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김여정. 이제 선동경 비슷한 게 등장할 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뭐 그 밑에 혈통 누가 뭐 하겠죠. 백두혈통은 뭐냐? 김씨 세습 왕조를 숨기기 위한 하나의 상징 조작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김일성 민족과 단군 배달결의 자손이 뭘 한다고요? 지금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런 걸 위해서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앞세워가지고 우리는 배달결의 다른 민족이니까 북한하고 연방제를 해야 돼, 통일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그럼 우리는, 그런가 보다. 민족이라잖아. 지금, 우리 단군의 자손 아니야? 뭐, 우리 배달민족이잖아. 우리 뭐,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통일을 하고 하지 말고 문제가 아니고요. 통일을 하면은 저 거렁뱅이 왕조를 거기에다가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자유민주라는 개념으로 깨우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돼도 하나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이 두 나라가 연방을 이뤄가지고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의 연방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민족이라는 것을 막 뛰어가면서 막 그 현대사를 전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남한은 뭐 제국주의, 미국의 식민지고 북한은 항일민족, 항일투쟁을 해온 이 위대한 전사들이 세운 나라니까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뭐 이따오 허황된 얘기를 하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뭐 독재를 뭐 예방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서 지네가 다 독재하죠. 아니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거 민주 독재 아니에요? 지금 일당 독재라는 말 우리 뭐 언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지금이 일당 독재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다 그동안에 이 현대사를 왜곡하고 사기치는 동안 우리는 민족이라는 이름에 속아가지고 쟤네들이 사기를 치는지 거짓말하는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열심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오다 보니까 저 아래서는 전부 우리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세뇌를 시켜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세뇌를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야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체제가 지금 넘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박수치고 선거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모든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봉건제도가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민주주의 개념, 인권의 개념,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만 깨달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부터 깨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복음 전하듯이 이제 이런 사상을 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라는 이 허황된 상상의 공동체라는 이 허황된 이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이런 거대한 사기극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에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연설 내용이 이겁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외적들과 싸웠습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과 같은 자유를 보호해주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의 핵심인데 지금 언론의 자유 존재합니까? 집회의 자유? 자기네 편에만 그 자유를 주죠. 종교의 자유? 이상하게 그 교묘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이 명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막 민족이라는 막 허황된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지금도 헬조선 그러면은 난 헬조선이지. 아니 이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무슨 놈 헬조선이에요. 진짜 헬조선은 옛날 조선이 진짜 헬조선이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여성들 이름도 없어. 그런 게 헬조선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왔는데 다시 지금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외치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민족이라는 걸 왜 떠드느냐. 야, 우리는 배달결의 단일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념과 체제가 조금 다르면 어때? 같은 민족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한 울타리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 휴전선 저거 누가 만들었어? 저 미제가 만들었잖아. 저 미국 놈들 몰아내고 일본은 호시탐탐 뭐 우리한테 시비 걸잖아. 저놈들도 무찌르고 우리 민족끼리 순수하게 옛날 조선처럼 말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그 시절에 우리 막 정도 많이 넘쳤고 뭐 자연도 깨끗했고 자연이 깨끗하게 개뿔이 깨끗합니까? 응? 그 시절에 선교사들의 저 보고서를 보세요. 그냥 뭐 우물이 화장실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조금만 내려가면 이게 막 지하수가 섞여가지고 그 오염된 물 먹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 나고 하는 여러분 그 세상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지금 북한에 막 몇십 층짜리 막 아파트들 들어서가지고 막 대동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걸어 다닌대요. 둘째, 주차장이 없대요. 제가 1994년, 5년 이 무렵에 그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빼돌리는 그 기획 탈북의 원조가 접니다. 제가 그 많은 그 탈북자들 한국으로 그 빼돌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심양 이런 데다가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숨기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1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뭐 여기서 푹 저기서 푹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가 이게 봤더니 8층, 10층, 15층에서 쓰레기 버리기 힘들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검은 비닐에다가 묶어가지고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퍽퍽퍽 소리가 나고 막. 여러분, 대동강의 기적은 그런 거예요. 정말 훌륭한 기적이죠. 이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근대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그 근대국가에서 벗어나서 다시 봉건국가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들고 나오는 용어가 뭐냐? 민족이다. 따라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민족이라는 말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그 강의 때 중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한국이라는 그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때도 아마 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중국만 보면은 한없이 작아지는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도 민족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